이분 이야기 또 들어보면 어찌나 또 억울하고 어찌나 속상한지 많은 분들이 가슴 아프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경옥희 씨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11월 15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2006년도 11월 15일 직장 건강검진에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검진에서 조기 위암으로 판정을 받아서 큰 병원에 가보라 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 12월 6일 날 입원을 하라고 그래서 진료를 받고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위치도 하부고 아주 조기라 절제만 한다면은 아주 예후도 좋을 것이라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원 중에 이제 전부 검사를 나서 갑자기 며칠 만에 일주일 만에 간에도 암이 있다고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위만 자를 것이다 하고 선생님이 병실로 찾아오셨는데 그 두 번째는 위도 간도 다 절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절제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한 열흘이 기다려도 수술하겠다는 소리가 없더니 갑자기 선생님이 미국으로 연수를 가시게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새로운 선생님께서 잘 치료를 해줄 것이다 해서 사인까지 받아갔어요. 변경된 의사분 사인 했는데 며칠 후에 갑자기 수술에서 시술로 변경이 된 거예요. 왜? 너무 조기라 고생하지 말고 개복하지 말고 그냥 시술로 간은 고주파로 열로 지져내고 위는 내시경 박리술이라는 그 ESD 그게 뭐냐면은 내으로 들어가서 보면서 면도칼로다 이 암 부위를 살짝 회 뜨듯이 뜨는 거랍니다. 저희는 수술도 안 하고 그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완치가 된다니까 너무 좋아서 그러면 선생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하고 퇴원을 하고 한 달 후에 진료 날짜가 와서 박리술을 하신 분 만났는데 그분께서 시술은 아주 잘 됐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 생각보다 뿌리가 깊었었다. 그래서 전 깜짝 놀라서 그러면은 전이가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을 정도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안심을 하고 집에 와서 이제 뭐 좋은 음식과 저는 집에서 하는 일이 좋은 음식이나 만들어주고 해야지 제가 뭐 의학적인 지식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월 후에 4월 달입니다. 2007년도 4월 달에 가서 소화기 내과 선생님이 컴퓨터를 키자마자 깜짝 놀라시면서 전이가 됐네. 설명도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너무 놀라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선생님 말도 듣지도 않고 비틀거리면서 그냥 밖을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손짓으로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면서 조직검사 들어갈 테니까 빨리 조직검사 날짜를 잡아주겠다 해서 일주일 후에 조직검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직검사를 했는데 입원을 했는데 조직을 떼어내긴 잘 떼어냈습니다. 수술실에서 선생님이 부르더니 외과 선생님이 부르시더니 조직 잘 떼어냈고 간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 간경화 초기 단계고 하니 조직검사에서 위에서 왔다면 위를 절제할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병실에 올라와서 회복하는 기간에 그 주치의 선생님하고 조금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 소독 시간을 제대로 지켜주질 않아서 그랬는지 우리 남편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지 나중에 소독하려고 밴드를 전부 띄니까 그 상처 주변으로 다 물집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그냥 빨리 좀 상처 치료를 해달라고 그럴 때는
안 해도 된다, 내일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떼어보면 물질 제가 이제 강력하게 선생님한테 항의를 했죠. 항의를 하니까 겉이 문제냐 속이 문제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저희 병실 옆에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 구걸을 하다시피 옆에 환자 치료하시는 담당분한테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몇 번을 하고 났는데 며칠 후에 그러고 났는데 며칠 후에 외과 선생님이 갑자기 올라오시더니 수술을 할 수가 없다. 왜냐? 저 왜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간이 안 좋아서 수술에다가 대량 출혈이 일어나게 되면은 감당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선생님이 또 못한다고 하니까 못하는 줄 알고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그랬더니 항암을 하시라 그러더라고요. 항암을. 그리고 또 저도 미국으로 또 갑니다. 연수를. 그리고 또 딴 선생님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잘해 주실 겁니다. 이래서 한 달 후에 다시 소화기 내과 선생님을 만나면서 제가 왜 우리는 조기로 왔는데 수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못 됐냐고 그 선생님을 굉장히 강하게 항의를 했죠. 그래서 원무과에다가 선생님 변경을 좀 해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변경 신청은 절대 해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또 뭐를 해야 되냐 그랬더니 항암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항암 받기 전까지 혈액종양내과를 4개월을 그냥 다녔어요. 계속 검사만 하고 혈액 검사만 하고 지켜만 보고 있지 항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 처치를 해주질 않고 암이 다시 나올 때까지 계속 방치하고 있는 상태였죠. 4개월 후에 위 임파선에 다시 또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위치에 다시 또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서둘러 항암하니까 병원에 입원을 해라. 그래서 다시 또 입원을 했죠. 했는데 우리 남편이 입원하고 나서 나는 간이 나쁜 사람인데 항암은 간에 안 좋은데 어떻게 항암을 할 수가 있냐. 나 다시 수술을 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 혈액종양내과 선생님께서 반색을 하시면서 그럼 외과 선생님한테 다시 제가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한다 못한다 소리도 없고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한테 계속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은 모른다. 연락이 없다. 왠지 모르겠다. 이 대답만 해서 제가 외과 선생님 방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선생님은 안 계시고 비서분만 계시더라고요. 며칠 후에 선생님이 올라오셨더라고요. 혼자 올라오신 게 아니고 밑에 제자분들 10여 명을 같이 데리고 그러고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어차피 간으로 돌아가실 건데 고생해가면서 왜 수술을 하려고 하느냐. 위 절제하다가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위 절제하다 죽는다는 소리에 전 끽소리도 못하고 그냥 항암으로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수술 못하니까 항암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항암을 12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번을 끝내고 항암이 다 5회에서는 그 전에 그 또 항암하시던 선생님도 4회에서 다시 또 미국을 가신다는 겁니다. 3분이 저희 맡았던 분이 미국을 다시 또 갔어요. 그래서 또 다시 새로 변경된 의사분께서 항암을 하는 도중에 5회 정도에서 암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이제 항암으로 이렇게 해서 암이 낫는가 보다 했는데 8회, 9회에 가서 이게 다시 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암은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래서 그럼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그랬더니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으면 항암을 이게 자꾸 크는데 항암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해서 항암 12번을 다시 끝내고 났는데도 이게 자꾸 커지니까 그러면 자기가 추천하는 비급여된 항암약을 써보겠느냐. 이래서 그 항암약을 쓱 써봤습니다. 그것도 듣지 않았죠. 그게 끝나고 나서 제가 할 게 없다니까 다시 외과 선생님한테 수술 요청을 해보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자기가 물어봐 주겠다. 일주일에 다시 와라. 그래서 일주일에 다시 가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럼 선생님, 제가 그 선생님을 직접 만나뵙고 제가 좀 요청을 할 거야 했더니 그럼 그렇게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그때 다시 만나서 진료일 날 선생님 만나 뵀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렇게 건강하고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하는데 아무 표시도 없는데 왜 수술이 안 되는 겁니까? 했더니 선생님 껄껄 웃으시면서 그래요. 남영진 환자분의 문제는 암이 일찍 발견된 게 문제였습니다.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도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또 물어봐서 반문했다가 선생님 기분 상하게 해서 수술 안 해줄까 봐 너무 좋아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입원을 했어요. 해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실에서 저를 부르더니 나쁜 소식이에요. 예, 무슨 일이십니까? 떼어내질 못하고 다시 덮었습니다. 제 울면서 아니 선생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했더니 그거 떼어나다가 피 터지면은 돌아가실지 몰라서 못했대요. 그게 3cm였습니다. 전체 장이나 장기로 전이가 됐다면은 덮은 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에서 3cm를 못해서 다시 덮었다면은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 건가 싶었어요. 그래도 선생님이 그렇다니까 저희는 다시 퇴원을 했어요. 해서 선생님한테 그럼 우리는 이제 뭐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가서 방사선이나 하래요. 그래서 방사선과를 갔어요. 그랬더니 방사선 선생님이 방사선에 대한 설명 다 하시면서 밖에 나가서 방사선 신청을 해라. 그래서 나왔는데 그 설명하시는 분이 그냥 급여가 되는 방사선은 주위의 장기를 해칠 우려가 높고 비급여로 나가는 호흡기 박자 맞추는 방사선이 있대요. 그걸로 하면은 장기를 조금이라도 좀 덜 손상을 시킬 것이다. 근데 그게 비용이 좀 나간다. 그게 얼마냐 했더니 45만 원을 30회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 보호자 입장에서는 장기를 다치지 않는 걸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선택을 해서 30회를 하고 한 15번 하는 도중에 아무래도 이상해서 제가 타병원, 거기도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죠. 타병원에 내가 후회하느니 내가 한번 확인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타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고개를 깨우뚱깨우뚱 하시면서 왜 진작에 수술을 안 했답니까? 저희는 모르죠. 병원에서 저는 하라는 데까지 여기까지 끌려왔습니다. 했더니 지금은 시기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병원으로 와서 30회 방사선을 다 받고 났는데 부신으로 이게 또 뛰더라고요. 부신으로 뛰니까 뛰어서 제가 외과 선생님을 또 쫓아갔습니다. 부신으로 뛰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먼저 그 개복했던 선생님이 자기는 잘 모르겠으니까 자기 찾아오지 말라. 그래서 그러면 미국에 가셨던 첫 번째 개복 같은 선생님이 그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분한테로 보내달라. 그랬더니 그럼 그분한테로 가보라면서 다시 전과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로 갔더니 그 선생님께서 저희를 보시더니 진지하게 다시 수술을 한번 해보시지 않겠어요? 그 저희는 수술해준다니까 그럼 일주일에 모든 선생님들하고 의논을 하고 가능하다면 해드릴 테니까 다시 와라 해서 일주일 만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수술을 못하겠대요. 그래서 왜 못하겠는데 먼저 선생님이 개복해서 다시 닫은 걸 모르고서 내가 수술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도 수술이 가능했다는 얘기죠. 그러고 났는데 나중에 복부로까지 이게 4기가 됐습니다. 그 후에 4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수술이고 뭐고 벌써 동맥을 탔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암 선생님이 쫓아오셔가지고 그때까지도 가만히 있던 항암 선생님이 쫓아오셔서 자기가 미처 발견을 못했는데 복부에 이미 전이가 됐으니까
좀 강한 항암을 해야 되겠다. 그 강한 항암을 하면은 간이 안 좋은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자기가 조제를 약하게 해서 간에 무리 없이 하게 해줄 테니까 이걸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퍼진다. 그래서 항암을 또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독한 항암을 하니까 머리가 다 빠지면서 복부에 있는 게 좀 줄어들었고 통증도 좀 덜하고 해서 우리는 아 이렇게 해서 줄이면 또 수술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복수가 차기 시작을 하면서 항암을 거기다 계속 하니까 나중에는 사람이 복수를 또 너무 조금 차 있는 복수를 또 확 빼버려가지고 이건 해골만 남는 거야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응급병동 12층 그 호스피스 병동까지 오게 됐습니다. 왔는데 저희한테는 괜찮으니까 퇴원을 하라고 했습니다. 할 거 다 했고 다 저 백혈구 수치도 올라갔고 하니까 퇴원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자기 몸 상태 본인이 더 잘 알죠. 자기가 너무 죽겠으니까 나 나가면 그냥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난 못 나가게 좀 선생님들한테 좀 얘기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쫓아갔더니 여기서 있는 것보단 그래도 집에 있는 게 낫다. 여기 있으면 괜히 감염만 되고 집에 들어가서 요양하면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우리 남편이 저렇게 못 간다고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더니 그때서부터 간호사, 의사 계속 쫓아와서 나가라고 압력을 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의사 얼굴 쳐다볼 수도 없고 간호사들이 와서 그냥 막 성질을 부리면서 다 했는데 왜 안 나가느냐. 어? 할 게 없다. 집에 가서 요양을 해라. 괜찮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아는 분한테 우리한테는 직접 얘기를 못하니까 아는 분한테 좀 선생님한테 물어서 봐주십시오. 우리 상태가 어떤가. 그랬더니 그분한테 선생님이 다 괜찮으니까 퇴원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들려서 퇴원을 했죠. 2009년도 12월 29일 날 퇴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괜찮은 게 아니었고 한 달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와서 보름 만에 2010년도 2월 3일 날 새벽 3시에 아산병원 응급실에 가서 3시 45분에 세상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 있을 때는 못 물어보던 걸 왜 그때 물어봐서 해결을 했어야지. 못 물어보던 걸 병원을 쫓아갔습니다. 왜 이렇게 된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 했더니 항암 선생님 한참 듣더니 그러니 이제 와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죽었는데요? 뭘 어떻게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그 난리를 치고 다시 와서 또 외과 선생님 또 찾아갔어요. 선생님 그때 절제할 수 있는 걸 왜 안 했느냐 했더니 원격 전이가 돼서 못했다. 근데 선생님 원격 전이는 뼈라든가 뇌라든가 멀리 뛴 걸 원격 전이라지 임파선에 3cm 있는 게 어떻게 원격 전이가 됐느냐 했더니 우물쭈물 하시더라고. 이 답변을 못 하시고. 그럼 내가 또 한 가지 물어보겠다. 우리 남편의 문제가 암이 일찍 발견된 게 문제였다는데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나 너무 의문이 많고 너무 억울해서 그냥 못 넘어가겠습니다 했더니 설명하시는 얘기가 암이 좀 진행이 된 다음에 발견이 됐으면은 다 절제를 했을 텐데 암이 너무 조그마서 안심을 하고 시술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술한 사람한테 가서 따지라는 거예요. 자기 잘못 없대요. 그때도 충분히 제 생각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너무 1년 동안을 저 길거리를 울면서 다녔죠. 이거 내 잘못으로 내가 빨리빨리 눈치코치 없이 한 병원만 파고들다가 남편을 죽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남편한테 너무 미안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싫어서 저 1년 만에 경찰에 형사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여태까지 이거 속으로만 꽁꽁 알았던 이런 거를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나 조금 너무 가슴에 멍이 들고 가슴에 너무 맺혀서
죄스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남편한테 너무 미안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미안합니다. 내려서 남편 사진 앞에 가서 내가 죽어서 당신 앞에 가서 내가 내 죄를 내가 받을게. 제가 여기 나온 거는 모든 환자를 모시고 있는 보호자분이나 환자분이나 거의 다 보면은 병원에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들 하세요. 왜냐하면 환자한테 어떤 해로운 일을 하지 않을까, 또 올바른 치료를 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데 절대 그런 생각 마시고 병원 거기 아니면 또 딴 데도 있으니까 이상한 점 있으면 꼭 물어보고 꼭 짚고 넘어가 주세요. 저는 지금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건이 어떻게 종결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끝까지 한번 되든 안 되든 그래야 내 마음이 후련해질 것 같아요.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제 마음이 그래도 조금만 남편한테 미안한 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서 내가 그렇게 죽었다면 남편이 어떻게 나를 해줬으면 좋았을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긴 시간 동안. 지금 그래서 형사 고소한 상황이고 예.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그렇죠. 상황인 거죠. 네, 정말 아까 그 마음이 얼마나 지금까지 힘드셨을지 짐작이 됩니다만, 어떤 도움을 우리가 줄 수 있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문단에서 조금 의견 있으시면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가장 문제가 제가 경옥희 씨를 한 2-3주 전에 처음 뵀었는데 정말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정리가 처음엔 잘 안 되더라고요. 워낙 사건이 많아가지고. 근데 2-3번 듣다 보니까 정리가 너무 쉽더라고요. 경옥희 씨나 남편 남용희 씨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우리가 들어서도 쉽게 이야기하면 개복 수술하면 됐는데 의사 바뀌어서 아까 그 위는 ESD 그냥 간음 고주파로 하면서 뒤에 꾹 아주 뭐 고액의 치료비 과잉질로 이루어졌고요. 의사가 9번 바뀌었어. 3년 동안 9번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위암은 초기여서 아까 ESD 내시경으로 잘라냈지만 그 뒤로 말기까지 진행되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병원에서. 치료비도 뭐 방사수만 3천만 원,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개복이 있었으면 한 몇백만 원 들었어야 될 돈이 그 뒤로 몇천, 뭐 제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었고 그 과정에 있었던 환자가 받았을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사선 치료 하나 받는 것도 힘든데 30회, 항암치료 12회, 식도 정맥술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도 5번. 뭐 제가 들었을 때는 제가 전율이 날 정도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사는 다 빠져나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의 논란은 있지만 나름대로 다 의학적 판단에 따라 했다고 했을 거고 그렇게 완전 이게 당하고만 있어야 된다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도 경욱이 나와서 마음껏 이야기 좀 하라고 너무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경찰한테 그렇게 이야기해도 잘 이해를 잘 못하시고 근데 어쨌든 오늘 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변호사님 계시고 금융 정책관님도 계시니까 뭔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이제 의문인 게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 할 때 CT 찍었나요? 찍었죠. 초음파 내시경 했나요? 예, 다 했죠. 그때는 전이가 안 됐었죠. 예. 그런데 4개월 뒤에 임파선 전이가 됐다고요. 예. 이게 이제 2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초 CT나 초음파 내시경의 판독이 잘못됐거나 아니면은 제초 ESD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을 하면서 완전히 제거가 안 됐거나 우리가 이제 심평원 그 급여 기준에 보면 삭감이 2cm 넘어가는 거는 개복 수술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2cm까지만 지금 인정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2.2cm였나요? 2.2cm면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개복을 하는 게 맞는데 아마 당시에 그냥 이미 비급여를 해서 환자분이 돈 다 내고 이걸 했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2가지 가능성 중에서 이 ESD를 통해서 완전한 절제가 안 된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가능성이 좀 더 맞을 것 같고
그러면 임파선 전이가 되었을 시점에 개복해서 임파선암 제거했을 때 2007년 6월 25일 이때 같이 그 위 부분에 조직 검사를 해서 그 암이 있으면 같이 절제 수술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아마 법적인 평가를 받으면 수술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장담은 말씀드리는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우리나 수사기관에 좀 더 강력하게 어필을 좀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환자 입장에서 보면 최선을 다한 것밖에 없잖아요. 심지어 의사 얘기를 다 잘 들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3년 너무 반 잘 동안 들었죠. 하자는 대로 다 하신 것 같고, 이 바뀐 9명의 의사들 또 지금 설명하시는 걸 쭉 들어보면 바뀐 9명의 의사들은 자기가 받은 상황, 그러니까 자기한테 넘어온 결과하고 상태를 가지고 자기 전문성에서는 그냥 각자 또 다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 누가 무슨 문제를 일으켰는지는 아주 엄밀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소송이 진행 중이라 뭐라고 이렇게 이 상황을 갖고 어떤 의사가 뭘 잘못했다고 얘기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환자를 일관되게 뭘 얘기해 준 사람은 없잖아요, 병원에. 의사는 9명이 바뀌었고 그 9명이 불가피하다고 다 얘기하는 거죠. 교수들도 공부해야 되니까 연수 가야 되고, 또 내과 선생님이 봐야 될 게 있고 외과 선생님이 봐야 될 게 있으니까 수술해야 되면 외과로 가고, 또 항암을 해야 되면 또 내과로 오고,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되면 또 방사선과로 가고, 환자는 계속 그냥 시키는 대로 옮겨 다녔는데 누구도 환자의 2006년부터 2009년 상황까지를 일관되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병원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환자는 너무 병원이 하자는 대로 성실하게 했는데 결과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생긴 상황 같아요. 지금 이런 일이 병원에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전과되고 의사들을 이렇게 옮겨 가면서 병원이 너무 복잡해지고 각자 전문성이 너무 많아지니까 같은 내과에서도 소화기 내과, 심장내과를 다른 교수님한테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고, 또 약도 처방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뭔가 지금 당장 어떤 솔루션을 찾기는 힘들겠지만 이 환자가 한 명이 병원에 들어왔을 때 이거를 꾸준히 추적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 그런 방법으로 병원 안에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당장 이 사건이 어떻게 소송이 될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너무 성실하게 얘기했고, 분명 이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각자 의사 선생님들이 전 단계를 잘 알아서 환자에게 친절하게 설명한 것 같진 않아요. 그거는 분명히 좀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문제를 충분히 저도 들으면서 보호자가 또는 환자가 그렇게 느끼지 않은 거는 문제인 것 같고, 병원 안에 환자를 좀 이 꼬리표를 붙여서 계속 추적하면서 이 사람을 맡아서 얘기할 사람, 누군가가 이 다른 과로 가더라도 이 사람의 주치의는 좀 있어서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는 시스템이 돼야 되겠다. 특히 암 환자의 경우에는 뭔가 좀 이 환자를 이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과로 들어왔다가 또 수술할 것 같고, 수술 끝나고 나면 항암도 해야 되고 방사선도 해야 되는 게 보통의 암 환자들이 다 겪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여러 사람한테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고, 병원 안에서 그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사건인 것 같고, 정말 좀 저도 처음 이렇게 접해보는 상황인데 좀 뭔가 다른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